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단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너무 쉬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건설계약의 특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단가와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건설계약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돈이잖아요. 보상.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있어서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단가입니다. 이제 다른 방식이 있죠. 총액, 또 코스트 플러스 피, 비용 수수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보상 방식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건데, 오늘은 이제 단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단가 너무 쉽죠. 단위 수량당 가격을 단가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건설 계약에서, 이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단위 수량할 때 단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 땅을 판다, 굴착, 엑스카베이션, 컷. 이 땅을 파는 행위에 대한 단위는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야 그 단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을 판다. 이건 보통 우리가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이, 부피로 하면 좋겠다. 큐빅 메타, 또 큐빅 인치, 큐빅 피트, 뭐 이런 단위를 이제 어떤 단위기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피라는 게 좋겠다. 그 메우는 작업, 파는 작업이 큐빅 메타니까 메우는 작업도 큐빅 메타, 볼륨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큐빅 메타당 가격을 결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철근 같은 경우는 뭘로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가장 합리적, 그 계약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경험칙상 무게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각각의 작업마다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단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 각각의 작업에 대한 단위를 결정하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건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에 했던 계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차용해 올 수가 있어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전문 집단들이 그런 것들을 가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안내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발주를 하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발주 기관에 있다. 어떤 프로젝트 발주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단위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큐빅미터다. 굴착 땅을 판다. 그럼 이거는 부피한다. 큐빅미터로 했다. 근데 땅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이 자연 상태의 땅을 팠을 때 그 부피 하고 파고 나서 그 결과로 나타내는 땅의 부피하고는 같을까요? 달라지죠, 그죠? 예. 더 늘어날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의 그대로, 그 모양 상태에서의 직사각형 이렇게 판다. 구덩이를 판다. 그 자연 상태에서의 그 부피하고 그 파냈을 때의 부피하고는 달라진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단위를 어떤 상태에서의 단위를 우리 적용할 거냐.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근 같은 경우에 개수로 하게 되면 개수, 또 길이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철근 같은 경우 보통 뭐 12m, 14m 이렇게 공장 생산해서 우리 사다가 쓰잖아요. 그런데 12m짜리 사왔다, 14m짜리 사왔다?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잘라내죠. 잘라서 구부리고 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13m 중에서 뭐 1m는 뭐 50cm, 20cm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 버리는 그 물량까지를 보상해 줄 건지, 이런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단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가 계약은 어떤 경우에 함정일까? 이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 계속 드렸지만, 이 단가라고 하는 것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보상은 단가에다 물량을 곱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 물량을 끄집어내서 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물량을 쳐다보시면 돼요. 그 물량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 물량은 어디서 나와요? 도면에서 나왔죠. 설계, A 결과. 도면에서 나온다. 도면에서 다 끄집어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 설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냐에 따라서 단가 계약이,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도 있고 불합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설계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 자체를 시공자가 책임지면 발전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자가 만들어낸 그 결과에 대해서 발주자가 구속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총액계약, 전체 계약 금액을 정해놓고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한다. 그러니까 이 단가 방식을 적용하는데 함정인 그런 경우는 설계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설계를 발주자가 책임지니까 그 설계 결과인 물량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시공자가 해야 될 일은, 난 그런 작업에 대해서 나는 이 단위 수량당 가격을 이걸로 정했어. 예를 들면 굴착? 굴착은 내가 큐빅미터당 1불로 나 보상 받아야 돼. 이것을 정하는 것이 단가 계약입니다. 시공자는 그 작업별로 단위 물량에 대한 가격을 잘 정하시면 돼요. 이제 견적이라고 그러죠. 에스티메이션. 예. 에스티메이션은 사실은 견적이라고 해서 추정하는 거죠. 에스티메이션. 근데 그것이 계약이 되게 되면 추정이 아니죠. 확정이죠. 단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닛 프라이스 컨트랙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닛 프라이스는 고정입니다. 물량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정확히 하면 fixed unit price contract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물량은 움직인다. 이 물량이 움직이는데 이 물량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변경되게 되면 그 변경된 물량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시공자의 권리다. 그래서 이 단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물량은 발주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돼 있지 않게 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시공자에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약에서는 그 표를 만들어야죠. 그죠? 단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단가가 들어가 있는 문서를 우리 국가계약에서는 물량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없는 경우에 그 문서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작업명, 단위, 그 다음에 그 작업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물량까지 넣어놓은 거. 그런 문서를 물량내역서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입찰자들이 단가를 적어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산출내역서로 부릅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그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이렇게 별도의 어떤 그 명칭이 있지 않고요. 그냥 BOQ, Bill of Quantities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즉 물량만 기재가 돼 있건 아니면 입찰자가 단가를 넣어놓은 그런 문서, 완성된 그런 문서가 됐건 간에 그냥 BOQ, Bill of Quantities 또는 Bill of Quantity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예.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 때 우리가 좀 기준을 가지고 그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가 계획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여러분들 발주 기관에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잘 만드셔야 됩니다. BOQ. BOQ 잘못 만들게 되면 나중에 아주 큰 싸움박질,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쉬운 단가, 쉽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단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